60대 김영호 씨 부부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는데도 매달 나가는 달러 2천이 넘는 렌트비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노후가 이렇게 불안해야 하나? 매일 밤 부부는 한숨을 쉬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순간 교회 지인의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비롬 한번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낯설고 생소했던 단어, 모비롬. 과연 그것은 또 다른 가난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은퇴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매달 오르는 렌트비에 지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집은 아니지만 집 같은 곳, 저렴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의 보금자리,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한인 시니어 부부가 모비롬에 입주해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느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비롬의 특징은 무엇인지 끝까지 보신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비롬을 고려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 팁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주거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66세 김영호 씨와 그의 아내 63세 박선자 씨. 두 사람은 20년 넘게 LA 근교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언제나 고속도로 소음이 들려오고 매년 조금씩 오르는 렌트비는 부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퇴 후 김영호 씨의 고정 수입은 사회보장연금 약 1,800불 그리고 아내 박선자 씨는 파트타임으로 벌던 소득마저 끊기며 집안 살림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매달 2,000불이 넘는 렌트비 고지서를 마주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간 생활비가 다 렌트비로 나가겠어. 남는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부엌 식탁에 놓인 고지서를 바라보며 김영호 씨가 고개를 떨구자 아내 박선자 씨는 말없이 김치를 담은 접시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도 되는 걸까? 그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교회. 예배가 끝난 뒤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던 중 오랜 지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집사님, 혹시 모비롬 파크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해요. 순간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비롬. 낯선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이라면서도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 바람 불면 흔들린다는 얘기,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편견까지. 그동안 김영호 씨 부부가 들어본 모바이롬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모비롬이라 글쎄 괜찮을까요? 박선자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살 때보다 훨씬 넓고 조용해요. 무엇보다 땅값만 렌트비를 매달 내면 돼요. 이 동네에도 좋은 파크가 있어요. 한번 가서 직접 보세요. 그 순간 부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모비롬은 그들의 노후를 지켜줄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안과 후회의 시작일까요? 교회 지인의 권유를 받은 김영호 씨 부부는 며칠 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처음으로 모비롬 파크를 찾았습니다. LA 근교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난 길목, 낯선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자 부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모비롬 맞아? 그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동안 머릿속에 그리던 낡은 트레일러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집들은 하나같이 작은 단독주택 같았고 각 집 앞에는 잘 정돈된 잔디밭과 꽃이 심어진 정원, 그리고 작은 차고와 우편함까지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녹슨 컨테이너가 아닌 마치 교회의 단독주택 단지에 들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가 알던 트레일러가 아니네. 박선자 씨는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안내를 맡은 부동산 중개인은 부부를 반갑게 맞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집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 건축된 최신형 모비롬이에요. 내부는 2에서 3베드룸 구조에
거실과 주방이 따로 있고 세탁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일반 단독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실제로 안내받은 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과 깔끔한 마루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에는 오븐과 냉장고가 갖춰져 있었고 방 2개와 작은 욕실도 있었습니다. 박선자 씨는 손으로 벽을 두드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하네. 난 그냥 얇은 합판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곧바로 설명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집만 구입하는 방식이에요. 즉, 내 집은 가질 수 있지만 땅은 빌려 쓰는 겁니다. 매달 파크 사용료, 즉 스페이스 렌트라는 걸 내셔야 합니다. 김영호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렌트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중개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렌트비가 2,000불이 넘는 데 비해 여기 스페이스 렌트는 평균 700불에서 1,000불 수준이에요. 게다가 그 돈으로 파크 내 관리, 치안, 편의시설까지 제공됩니다. 넓은 주거 공간에 본인 집을 갖는 동시에 렌트비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죠. 순간 김영호 씨와 박선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내 것, 땅은 빌려 쓰는 구조, 과연 이게 우리에게 맞을까?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저렴한 생활비, 단독주택 같은 환경, 그리고 시니어 커뮤니티의 안전함.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할 수 있고 파크 관리 정책에 따라 월세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집값은 일반 주택처럼 크게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팔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그 말에 다시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 정도면 우리도 조용히 살 수 있겠는데. 박선자 씨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곳이 우리가 남은 노후를 보낼 최선의 선택일까?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김영호 씨 부부는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정리하고 8만 불짜리 중고 모빌홈을 구입한 것입니다. 박선자 씨는 아파트를 떠나던 날 빈집을 천천히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여기서 애들 키우고 손주도 처음 맞이했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영호 씨는 담담히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집을 가지는 거야. 그동안은 남의 집살이였잖아. 이사 첫날 새로운 모바일홈의 문을 열자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주방, 2개의 침실,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그곳은 분명 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고 아침마다 잔디밭을 가꾸며 이게 바로 우리 집이지 하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70대 한인 부부가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여기 사시면 금방 정 붙으실 거예요. 그 순간 부부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매달 불안하게 렌트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 그 한마디가 영호 씨 부부에게는 아파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모빌홈 생활에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크 렌트비였습니다. 처음엔 달러 700이던 월세가 관리비와 시설 이용료가 붙으면서 실제 지출은 달러 900에 달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여전히 절반 가까이 저렴했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 금액이 유지될까 하는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길 잘했어. 최소한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적어도 아파트 시절의 끝없는 렌트 지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친구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빌홈은 집값이 오르긴 힘들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진다니까. 부부는 다시 한번 머리를 싸맸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노후에 마련한 자산이 사라지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부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안정감과 여유가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정원에 물을 주며 꽃이 피는 걸 지켜보는 기쁨, 이웃들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며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줄어든 생활비 덕분에 돈 걱정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보,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은퇴자에게 이만한 선택이 또 있을까? 영호 씨의 말에 선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파트에 살 땐 늘 쫓기듯 살았는데 여기선 그래도 우리 집이라는 안정감이 있잖아. 또 이웃들도 가족 같고. 그 순간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모비롬은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요. 파크 렌트비 인상과 집값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균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모비롬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살 수 있는 집,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함께할 이웃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노후의 집이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주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씨 부부의 1년 모비롬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노후의 주거 선택은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안정감,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질까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모비롬의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비 절감입니다. 아파트에서 매달 2,000불 이상 넘게 나가던 렌트비와 공과금이 모비롬에서는 900불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퇴 생활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현실적인 장점이지요. 둘째, 안전한 커뮤니티입니다. 시니어 전용 파크는 같은 연령대의 이웃이 함께 모여 사는 만큼 외로움이 줄고 범죄나 소음 걱정도 적습니다. 작은 인사와 모임이 곧 삶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 내 집이라는 만족감입니다. 벽 하나, 정원 하나라도 마음대로 손볼 수 있다는 자유가 은퇴자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라는 안도감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땅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크 주인이 렌트비를 올리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집이 아닌 자동차처럼 오히려 값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비롬에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인정되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섹션 8 같은 주거 보조, 라이입 같은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김영호 씨 부부는 말합니다. 모비롬이 부끄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은퇴 세대에게는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이고 삶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제도를 알고 준비하는 거지예요. 노후의 집은 꼭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요. 모비롬은 완벽하지 않지만 많은 시니어들에게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아파트 혹은 내 집 같은 모비롬. 여러분의 은퇴 후 주거 선택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준비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될 줄은요. 30년 넘게 일만 보고 달려왔고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웃으며 마셨던 맥주 한 잔, 그 뒤로 떠난 라스베가스 여행.
화려한 불빛, 들뜬 사람들, 그리고 처음 맞은 3,500달러의 행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은퇴 적금 3억 원이 사라지고 저는 미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도박 중독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심리의 무너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에는 은퇴자 해외여행 중 꼭 피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영호, 올해 68세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30년 넘게 의류 도매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옷을 나르고 가게를 돌보며 살았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 아내와는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칠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은 남들만큼 벌었습니다.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했고 은퇴 자금도 3억 정도는 마련해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정적이 너무 크게 들이닥치더군요. 매일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멈추자 이젠 뭘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TV는 재미없고 골프도 몸이 안 따라주고 친구들 연락도 하나둘 끊기기 시작하더군요. 집에만 있다 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게 되는 날도 많았고 아내는 이제 제가 늘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럴 즈음 미국 LA에 사는 사촌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요즘 심심하시면 미국 한번 오세요. 여기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아요. 언제 또 이런 여행하겠어요? 한때 같이 서울 살던 동생인데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지금은 중소기업 다니며 2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평생 일만 하다 갔는데 이번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여행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제 마음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큰맘 먹고 비행기 표를 끊고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동생은 예전보다 살이 좀 붙었고 조카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더군요. LA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사촌 동생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형, 미국까지 왔는데 라스베가스는 가봐야지. 딱 하룻밤이면 돼. 숙소도 좋은 호텔로 잡아놨어. 솔직히 좀 망설였습니다. 도박장이잖아. 괜히 돈 쓰고 후회하는 거 아냐? 그런데 동생은 형,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카지노 말고도 볼 게 많아. 쇼도 있고 근교의 후버댐도 가봐야 해. 그 말에 혹했고 어릴 적 소풍 가던 기분으로 차를 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까워질수록 도로 양옆에 보이던 사막이 점점 사라지고 하늘 아래 거짓말처럼 등장한 불빛의 도시. 호텔 건물은 황금빛으로 번쩍였고 거리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엔 기대와 들뜸, 그리고 묘한 중독이 번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 도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도 젊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안 카지노에 들어섰습니다. 동생은 슬쩍 웃으며 칩 몇 개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형, 그냥 재미로 한 판만 해봐. 주변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테이블을 두드리며 이번에 꼭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룰렛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100달러, 검은 칩 하나를 딱 올렸죠. 공이 구르고 사람들의 눈동자도 함께 굴렀고 블랙, 17, 그게 맞았습니다. 베팅 금액의 35배에 달하는 무려 3,500달러가 됐습니다. 순식간이었고 제 안에서 뭔가가 덜컥 깨어났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다음 판엔 200달러를 걸었습니다. 그건 졌습니다. 그 다음엔 300달러를 걸었고 또 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500달러로 한 번에 만회하자. 그게 또 맞았습니다.
밤새 그렇게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결국 손엔 8,000불이 쥐어졌고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운이 좋은 사람인가? 이거 은근히 소질 있나?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그만하자 하며 말렸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그냥 딱 한 판만 더 해보고 잘게. 그 한 판이 결국 한 달을 앉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제 그 판 조금만 더 갔으면 그 한 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으며 동생이 이런저런 관광지를 추천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제 눈앞엔 여전히 전날 그 룰렛 테이블, 칠판 같은 초록색 천, 그리고 제 칩 위로 굴러오던 작은 공만 보였습니다. 그냥 점심 먹고 한두 시간만 더 갔다 올까? 혼잣말을 내뱉고 아무 말 없이 호텔로 향했습니다. 카지노는 낮에도 여전히 환했습니다. 창문이 없고 시계도 없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칩은 여전히 돌아가고 그 안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자리를 차지했죠. 처음엔 500달러를 잃었습니다. 다음엔 1,000달러. 괜찮아. 어제도 그랬잖아. 조금만 더 밀면 돌아올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만 더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몸은 지치는데 정신은 자꾸 룰렛만 생각났습니다. 다음 판엔 맞을 것 같고, 다음 판엔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한국에서 가져온 3천만 원 상당의 여행 자금이 일주일도 안 돼서 바닥났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사에 국제 인출 한도를 올려달라고 전화까지 했고 ATM에서 달러를 뽑아 들고 다시 테이블로 향하는 제 자신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미국 여행의 모습이었나? 하지만 그런 자책도 칩을 손에 쥐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번엔 된다는 맹목적인 기대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 머릿속은 오직 어제 잃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무지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본전만 찾고 그만두자. 그 한마디가 제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앉았던 테이블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굳은 채 칩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눈은 충혈되고 속은 타들어가듯 말라갔습니다. 이번 판까지만 이번엔 느낌이 온다.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죠. 하지만 그 느낌은 매번 틀렸고 돈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뒀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도박은 절대 그렇게 끝나주질 않더군요. ATM 앞에 서 있는 제 모습, 카드 한도를 올려달라고 국제 콜센터에 전화를 걸던 목소리, 그리고 다시 환전소 앞에 선 내 그림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들이 이미 제가 사람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 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표정엔 여유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은퇴 후 첫 여행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패배가 유독 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틀 전 카드에서 뽑은 10,000달러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지? 내가 진짜 이걸로 끝낼 수 있나? 환전소를 몇 번이고 다시 갔고 심지어 숙소 근처의 한국 슈퍼에서 현금 서비스로 달러를 빌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불을 쥐고 테이블 앞에 다시 앉았을 때 제 손은 떨렸고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속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모아둔
노후 대비 3억짜리 적금. 그 순간 마음속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그날 밤 카지노 밖으로 나와 라스베가스의 새벽 공기를 마주했을 때 제 머릿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보지? 친구들한테 뭐라 말하지? 나는 지금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이, 그 흔한 기념품 하나 없이 이곳에 묻히고 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게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 노후를 위해 병원비를 대비해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그 돈. 이번 한 번만 쓰자. 딱 한 번만. 이걸로 본전만 찾고 나머진 몽땅 한국으로 다시 보내자. 합리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화는 너무도 달콤하게 들렸고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제 통장에서 3억 원 꺼내서 그쪽 계좌로 좀 넣어주세요.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지인은 한참을 묻고 또 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흐렸습니다. 그저 급한 사정이라며 정리되면 바로 설명드린다고 했죠. 문제는 그 돈이 정상적인 절차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 비공식 환전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수수료 7%, 수상한 전화번호, 국적 없는 사내들, 불법 송금.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본전만 보였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에 이성을 완전히 잃고 있었죠. 며칠 후 3억 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지노 VIP룸에 앉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한 그 방에선 모든 게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술도, 딜러의 말투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딜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웰컴백 미스터 리. 그 순간 이 모든 게 정당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2만 불을 잃고 3만 불을 따고.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어떻게 걸어도 틀렸고 어떻게 베팅해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소문처럼 VIP룸에는 룰이 다르기라도 한 듯 그 많던 돈이 눈 깜짝할 새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날 밤, 집 하나 없이 그 넓은 룸의 한 귀퉁이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심장은 텅 빈 북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3억 원, 제 은퇴의 마지막 보루. 그 모든 게 그 조용하고 어두운 테이블 위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포기였습니다. 카드는 정지됐고 통장은 잔고 영원이었습니다. 3억이 사라지고 나니 제 옆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카의 번호로 전화했지만 아빠가 바쁘세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서운했고 마지막엔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이제야 실감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루 이틀 작고 후미진 모텔방에서 숟가락 하나 없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방, 커피포트 하나 없고 창문을 열면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 가득한 곳. 그 방 안에서 저는 70이 가까운 나이에 혼자 컵라면을 쪼개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비자는 90일, 이제 겨우 40일이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남은 돈은 지갑 안에 꼬깃하게 접힌 $100 달랑 한 장뿐. 그 $100로 밥을 먹고 세탁을 하고 며칠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집회 투입구 앞에서 동전을 뒤적이다가 모자 속에 동전 흘리는 노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Hey man, you okay? 그 짧은 말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조차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장사하며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어느 구석 하나 살아있는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 불법 송금에 연루된 신분불명의 노인이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할 수 없었고 자식들에겐 차마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고 후회스러웠고 무엇보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결국 그날 새벽 저는 LA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구글 지도로 위치를 찾아 도착한 그곳.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영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 짧은 질문에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이 한마디만 겨우 뱉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후 저는 영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귀국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마음엔 무거운 죄책감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내의 눈을 피했고 아이들에겐 몇 달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말 못할 만큼 부끄러웠고 무너진 자존심은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사라졌던 건 판단력, 이성, 그리고 한 번만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넘어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꼭 기억하세요. 첫째, 도박장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사진으로 볼 땐 화려하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의 후회와 눈물이 깔린 공간입니다. 카지노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이 이기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퇴 적금은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상의하세요. 그 한 번의 대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송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로만 진행하세요. 불법 환전이나 비공식 루트를 이용하면 자칫 범죄에 연루되고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억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스스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딱 한 판만, 그 한마디가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지인들께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드 스탬프 받으시는 분들, 혹시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살며시 귀띔합니다. 언니, 푸드 스탬프 카드 있잖아. 김 사장네 슈퍼에 가면 80%의 현금으로 바꿔준대. 200달러어치 긁으면 160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작은 도움일 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연방법 위반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박순자 씨는 6개월간 이렇게 푸드 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부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푸드 스탬프 부정 사용 혐의, 조사 협조 요청. 최종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5년간 푸드 스탬프 영구 박탈, 벌금 12,000불 그리고 보호 관찰 1년. 68세 할머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 박순자 씨는 혼자 사는 시니어입니다. 매달 받는 돈은 SSI 967불, 그리고 스냅 푸드 스탬프 281불 합치면 1248불입니다. 렌트비가 800불, 전기세 80불, 핸드폰 요금 40불을 내고 나면 남는 건 328불 뿐입니다. 여기서 교통비, 옷, 생필품을 사야 합니다. 박순자 씨는 당뇨가 있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있지만 약값 코페이가 한 달에 $60불이 넘었습니다. 혈당 체크 스트립도 사야 하고 운동화도 달아서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동생도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송금하고 싶었지만 통장엔 80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최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좋은 방법 알아. 푸드스탬프 현금으로 바꿔주는 데 있어. 32번가 김 사장네 슈퍼야. 거기 가면 해줘. 박순자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최영희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다들 해. 나도 했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면 돼. 200불어치 사면 20% 떼고 160불 현금으로 줘.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좀 숨통 트이잖아. 박순자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박순자 씨는 김 사장네 슈퍼로 갔습니다. 슈퍼는 좁고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카운터에 김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5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최영희 씨 소개로 왔는데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예, 알아요. 얼마 필요하세요? 박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0불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160불 드릴게요. 카트 가져가서 물건 담으세요. 박순자 씨는 카트를 밀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라면 한 박스, 통조림 몇 개, 쌀 한 포대, 식용유 2병, 200불 정도 되도록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김 사장이 물건을 스캔했습니다. 총액 203불 50전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푸드 스탬프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핀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김 사장이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 사장은 뒤쪽 사무실로 갔다가 현금 160불을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박순자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물건은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박순자 씨는 현금 봉투를 가방 속 깊이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20달러짜리 지폐 8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로 약을 사고 동생한테 100불 보내야지. 처음 한 번은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세 번째엔 거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매달 한 번씩 김 사장네 슈퍼를 찾았습니다. 매번 200불어치 푸드 스탬프로 물건을 사고 160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총 6번, 1200불어치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박순자 씨는 물론 몰랐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미국 농무부 USDA는 스냅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같은 가게에서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쓰는 패턴, 물건 구매 후 즉시 환불이나 현금화되는 거래,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거래, 이런 패턴들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빨간 불이 켜집니다. 김 사장네 슈퍼도 이미 마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수백 명의 푸드 스탬프 수급자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거래했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목요일 아침 USDA 특별조사팀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김 사장네 슈퍼를 급습했습니다. 김 사장은 체포됐습니다. 컴퓨터와 영수증 기록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 씨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USDA 감찰관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영어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스냅 푸드 스탬프 혜택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귀하는 지난 6개월간 김수 슈퍼마켓에서 총 1200불 상당의 스냅 혜택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연방법 위반입니다. 10일 이내에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박순자 씨는 한인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이거 큰일입니다. 푸드 스탬프 부정 사용은 연방법 위반입니다. 최소 5년 수급 정지입니다. 벌금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순자 씨, 그게 변명이 안 됩니다. 법을 몰랐다는 건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순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USDA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박순자 씨는 모든 걸 시인했습니다. 6번 거래한 것, 1200불 현금으로 바꾼 것,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귀하는 푸드 스탬프 사용 규칙 위반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푸드 스탬프 수급 자격 1년 정지, 두 번째 위반 시 2년 정지, 세 번째 위반 시 영구 정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첫 위반이지만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므로 5년 정지를 권고합니다. 또한 부정 사용 금액 1200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행정벌금 15,000불이 부과됩니다. 형사 고발은 검찰 재량이지만 협조하신다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푸드 스탬프 수급 자격 5년 정지, 부정 사용 금액 1200불 전액 상환, 행정벌금 12,000불로 감경, 보호관찰 1년, 형사 고발은 보류, 대신 매달 200불씩 벌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SSI 967불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푸드 스탬프 281불이 사라진 겁니다. 렌트비 800불을 내고 나면 167불만 남았습니다. 거기서 전기세, 핸드폰, 벌금 200불까지 내야 했습니다. 완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교회 푸드뱅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줄을 서서 통조림과 빵을 받았습니다. 약값은 한인 클리닉에서 무료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송금은 꿈도 못 꿨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말만 안 들었어도, 그냥 281불로 근근히 살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작은 편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요. 여러분, 푸드 스탬프 부정 사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정부는 이제 모든 거래를 감시합니다.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합니다. 적발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이 정확히 불법일까요? USDA가 공식 발표한 푸드 스탬프 부정 사용 유형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 트래피킹입니다. 푸드 스탬프 혜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박순자 씨가 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200불 푸드 스탬프를 160불 현금으로 바꾼 것. 이건 명백한 트래피킹입니다. 둘째, 허위 신청입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로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서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양도입니다. 푸드 스탬프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입니다. 설사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넷째, 허용되지 않는 물건 구매입니다. 술, 담배, 비타민, 뜨거운 조리 음식, 애완동물 사료 등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중 혜택 수령입니다. 여러 주에서 동시에 푸드 스탬프를 받는 행위입니다. 여섯째, 카드 정보 도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푸드 스탬프 카드를 훔쳐 쓰는 행위입니다. 일곱째, 가짜 영수증 제출입니다. 환불이나 교환을 위해 거짓 영수증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덟째, 소매점 공모입니다. 가게 주인이 고의로 부정거래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김 사장이 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이 8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적발되면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경고입니다. 실수로 한번 규정을 어긴 경우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습니다. 2단계는 자격 정지입니다. 첫 번째 고의 위반 시 1년 정지, 두 번째 위반 시 2년 정지,
세 번째, 위반 시 영구 정지입니다. 3단계는 형사처벌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경우 형사 고발됩니다. 벌금은 최대 25만 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텍사스에서 한 남성은 21만 불 상당의 푸드 스탬프를 부정 사용해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단계는 추가 제재입니다. SSI와 메디케이드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도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정부 지원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작은 편법 하나가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드 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꾸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첫째, 푸드뱅크를 이용하세요. 미국 전역에 6만 개 이상의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피딩 아메리카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식료품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를 찾으세요. 대부분의 한인 교회에서 푸드 팬트리를 운영합니다. 무료 급식도 제공합니다. 셋째, 211번에 전화하세요. 이건 전국 긴급 지원 핫라인입니다. 한국어 통역도 가능합니다. 식료품뿐 아니라 렌트비, 전기세 지원도 연결해 줍니다. 넷째, 긴급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DANF, General Assistance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인 복지관에 가시면 도와줍니다. 다섯째, 의료비는 무료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한인 의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가 많습니다. 약값도 대폭 할인해 줍니다. 박순자 씨는 지금도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SSI 967불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매달 200불씩 벌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 4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푸드 스탬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친구가 괜찮다고 해도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따라 하지 마세요. 작은 편법이 인생 전체를 망칩니다. 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푸드 스탬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이 제도를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작은 편법 하나가 자신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어려울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도와줄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절대 편법으로 가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